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 밤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1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지금 왜 필요한 것인지, 또 국회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4+1 협의체가 과연 개혁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대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국회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경 기자. 네, 정규경입니다. 네, 이 임시회 본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결정이 됐나요? 네,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를 13일에 열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해서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일괄 상정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임시회의 어떤 회기가 궁금한데요. 회기를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정은 의장의 권한이고 회기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16일까지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선거법을 표결을 하려면 새로 임시회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16일까지 일단 임시회를 연 뒤에 17일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선거법을 이제 상정하게 되고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4+1 협의체에서 지금 선거법 협상을 하고 있죠. 합의가 이루어졌습석니까? 아니요, 아직 내일 상정이 예정됐지만 아직까지는 4+1 단일안이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인 25석에만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다른 야당들이 거부하면서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에 앞서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즉각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번 임시회를 아예 거부할까요? 아니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막는 방향으로 할까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방안이 지금 알려지는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데 좀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로텐도홀에서 이틀째 황교안 대표 의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강경한 투쟁,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최대의 저항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문 앞을 막고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플래카드를 깔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면서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법이 상정이 되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임시국회를 3, 4일 정도로 쪼개서 여러 번 개최할 경우에 비록 처리가 지연되겠지만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막진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신 민주당도 맞불 토론을 해서 선거개혁 등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테러 방지 때 필리버스터 기간이 8일이었는데 절반 정도의 시간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양당에서 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임시회에서 선거법 말고도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유치원 3법, 청년 기본법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죠. 특히 유치원 3법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이기 때문에 자동 상정되니까 그나마 순서가 좀 빨리 돌아올 것 같은데요. 다른 법안들은 사실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과거에 민식이법 때문에 역풍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은 오늘 논평을 냈는데 청년기본법,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한 것은 4+1 협의체 때문이다. 이렇게 상대 책임으로 돌리는 논평을 선제적으로 내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정유경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4+1 협의체가 과연 여러 가지 개혁 입법 미션을 달성해낼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히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오현주 대변인. 네. 12월 2일 날이 법정 기한이었는데 그때를 넘긴 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매년 공무원 인상률만큼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되는 게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 세비를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다만 4+1에서 결단해서 의원 세비를 적극적으로 동결한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예산안 처리 과정 김성애 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과반수의 위력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과 뭐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식물국회든 동물국회든 일을 제대로 못 해왔던 건데 이제 돌이켜 놓고 보면 바른미래당 정도만 설득을 했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았겠다 싶은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남은 임기 동안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거부를 한다면 다른 당들과 협조해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20대 국회를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4+1 협의체, 4+1에 대해서 뭐 약간의 좀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죠. 그 중에서 대한신당은 정당 창당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1이라고 붙여서 4+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1 협의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또 기생정당들의 어떤 작당 모의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4+1이라는 협의체의 어떤 정체성 또는 정치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자유한국당에서 4+1을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의미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4+1은 이전에 저는 촛불 개혁 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어받아서 개혁 입법 연대로 변화한 것이 4+1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을 위한 개혁,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일단 뭐 큰 의미로 보면 이제 탄핵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4+1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에도 많이 있는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에서의 정체성은 사실 저는 절박함으로 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황이 온 것을 놓고 보면 이제 공수처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의 경우에는 선거법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요구들이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협치들이 함께 일어나는 좀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현주 대변인께만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조선일보에서는 야합 여권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표현이지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이전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4+1에서 그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이중대다. 그리고 정의당은 3중대고 뭐 대한신당은 4중대, 민주평화당 몇 중대 이렇게 끊임없이 몇 중대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양강 구도에서만 이제까지 이제 정치를 사고해 왔기 때문에 네.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야권은 다 그냥 여권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속상하시죠? 모욕적입니다. 모욕적인.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질문은 이제 김성애 소장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좀 실세들도 예산안을 좀 많이 가져간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협의 과정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등 이제 원내 3당이 했으니까 당연히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한 지역에서 한 의원을 정치인을 키우고 그 정치인이 성장해 가서 간사가 되고 원내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 정치인 힘이 세져서 자기 지역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모든 지역구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정치인을 뽑게 만드는 전 또 이거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불가피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이제 이거 독재다, 날치기다, 의회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회법 65조에 명시되어 있는 5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예산안 수정안을 낸 거기 때문에 아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고 이 자유한국당처럼 완전히 오른쪽에 있으면 조금 전에 뭐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 제험 전부 다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 외에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 좀 굉장히 좀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시회에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전망, 진단을 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예산안하고 마찬가지로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거는 민주당에 좀 물어봐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자유한국당에 그동안 문을 열 만큼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은 버리고 좀 4+1을 통해서 선거제 개혁안이나 아니면 공수처법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통과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성현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예산안 통과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속으로 어마뜨거라 했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정말로 다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산안 통과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4+1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예산안이 4+1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만든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뭐 제가 민주당 입장을 완전히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4+1과의 협의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를 양쪽으로 놓지 않고 진행을 해서 가장 유리한 안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올라온 이 법안을 두고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작업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자, 선거법 개정.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이걸 정치개혁 법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이 당위성에 대해서 원유 대변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좌파 독재라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독재를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대부분 1등만 당선되는 1등 그 당선의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46.44%가 사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50.32%가 사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민심 그대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불합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현 소장님께서는 선거법 개정의 당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황교안 대표가 잘 설명해 줬는데 전 국민의 50% 이상이 좌파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좌파 독재를 완성한다는 것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연동형이라는 것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우파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기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좌파를 다 합치면 과반수가 넘어가고 과반수가 넘어간 상태로 영속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저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이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독재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 정치 집단이 계속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민주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독재겠지만 저는 정상적인 민심이 반영되는 정치 구조로 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역설적으로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논의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패스트트랙 산을 넘어가는 것에 비유할 때 지금은 꼭대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험중고령을 넘어갈 때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4+1에서 계속적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원안이 후퇴되고 있는 것에선 굉장히 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원안의 어떤 그 취지를 반영한 최소한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네, 김성현 소장님. 4+1 협의체에서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얘기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고도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한 보안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배석자들 다 물린 채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그런 가운데서 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공수처법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갈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뭐 대한신당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225 플러스 75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정도로 줄여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 대변인? 우선은 원안이 225 대 75, 즉 그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리는 게 원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50석 안은 굉장히 후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또 연동률을 어떻게 조정하냐, 50%만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기존의 어떤 원안에 비해서 후퇴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이 연동률 50%를 지켜내는 것과 더해서 비례 의석수를 늘려서 국민의 어떤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에는 그런 원칙으로 좀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김성현 소장께서는 비례대표 50석으로 줄이는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원안도 원안이지만 현행법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현행법에 비해서는 좋아지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동형 정신이 들어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한번 그 트랙을 타면 21대 국회에선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여주고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되면 연동형이 옳았네. 그러면 비례대표의 숫자도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심상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자체의 증원을 통해서도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타를 어떻게 잡느냐 외에는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다 조정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른바 연동률을 가지고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성현 소장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연동률을 너무 높이면 우리가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50석 중에 25개만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놓고 봐도 뭐 계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게 돌아오는 비례대표의 숫자는 10석을 넘지 않는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가요? 되면 네. 비례대표를 저희가 영입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없이 지역구를 다 가졌으니 비례대표는 3명만 하세요라고 하면 그것이 현실 정치에 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한 괴로움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에서 얼만큼 진전했는지를 놓고 좀 같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저런 현실론에 대해서 오현주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원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안으로 했을 때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그 지역구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대를 꺾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네. 원래 민주당이 그 국민들 무서워서 의석수는 못 늘리고 지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본인들의 의석수를 10석 이상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모렴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원래 이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자, 민주당에서 정당 득표율의 어떤 하한선을 현재 3%에서 5%로 올리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 정당의 난립을 좀 막는 측면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파퓰리즘의 바로와 함께 극우 정치 세력도 상당 부분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치가 걸러줄 것은 걸러주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는 특히나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후원금도 다 10만 원씩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익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하는 집단에게 정치적 힘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정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3%에서 5%로 올리자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정치 제도에서 3%의 문턱을 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3%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정당이든 아니든 일정 정도 국민들의 표심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3에서 5%로 올리자는 주장은 굉장히 기득권 정당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당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진출해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쟁점은 석패율입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2015년에 이 모든 논의가 촉발됐던 선거법의 연구 용역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권역별로 해서 이제
연동형을 섞는 형태가 나오면서 이 논의가 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네. 권역을 살리는 건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항상 가고 싶은 PK 지역, 그래서 전국 정당으로서 거꾸로 호남 지역에서 또 자유한국당 등의 의견이 대변되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하고 그 지역의 정서를 아는 각 정당의 구성원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것, 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석패율제 그리고 포함해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꼭 이 논의 과정에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50석으로 줄고 25석으로 줄어드는 가운데서는 이 운영의 폭이 좁아지긴 하죠.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애시당초 원래 정신에 놓고 보면 권역별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은 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지역 감정이 있는 나라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연동 의석 배분을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석패율제를 민주당은 지금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글쎄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이제 명망가 위주로 석패율제가 전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민주당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의당도 대대적으로는 석패율에 대해서 중진들만 좀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라고 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전국 단위 그 권역별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일정 정도 지역 정치 갈등 구조가 완화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찬성을 했었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사실은 비례 의석수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석패율제가 전국 단위냐 권역별이나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석으로 했을 때 전국 단위 석패율밖에 이게 설계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정 정도 더 늘려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 석패율제를 주장을 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주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선거법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이렇게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 당권파 또 뭐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에서도 미세하게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거법 개정안 4+1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는 전 일단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 전에 내일 연다고 했지만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내일 돼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안 통과 이후에 전국이 달아올라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본회의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또 선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법 논의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기다리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합의안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그 자유한국당이 목리를 부리고 끝까지 생떼를 부리는 것은 전 국민이 지켜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의 연속상에서 굳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꼭 합의로 그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나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그런 미련을 버리고 4+1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권여당이 결단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주신 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언제쯤 될 걸로 보십니까? 전 시작이 다음 주에 시작된다고 보니까요. 예. 실제로 의결은 다음 주말이나 그 다음 주에 한다면 그렇게밖에 뭐 일정이 안 나오지 않겠나. 시간이 필리버스터도 한 4월 해야 되고 네. 새로 또 임시회 소집 공고도 내야 되고 하면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이번 주말까지 4+1 하고든 자유한국당 하든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다는 전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를 다시 한번 열어야 필리버스터를 하던 선거법을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있긴 하지만 네. 그 날짜에 꼭 맞추려고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넘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실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주 17일이면 저도 지역구 후보로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비 후보 네. 선거 시작일입니다. 네. 이 예비 후보 선거 시작일을 앞두고도 선거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혼란을 줄 수밖에 없고 후보들에게도 갈팡질팡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차치하고 저는 16일 이전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지금 검찰개혁 법안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4+1 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다른 부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나 백혜련 의원이 아니나 어떻게든 그 중간에 조정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는 왜 빼놓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국회의원들 이렇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 권한도 포함된 안으로 가는 것이 애초에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기소를 잘하죠, 검찰에서.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롯데현대홀에서 농성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장외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김종인 소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이게 그 뭐 황교안 대표에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너무 부흥회 좋아하시는 부흥회?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공안 검사로서 좀 조용하게 사무실에 일을 하다가 레드 카펫과 사람들의 환호에 좀 도취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국회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희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협상의 고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비마다 단식하고 장외투쟁하고 이러면서 협상 자체를 일그러뜨린 책임은 사실은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사진에도 나오지만 저 수염도 보통은 단식할 때 안 씻으면서 수염이 기는 법인데 면도해도 될 텐데요. 근데 면도를 항상 하다가 단식이 끝났을 때 왜 면도를 했냐고 비판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기른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기른 게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계속 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정치가 굉장히 진중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잘 대변해야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지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외투쟁도 정말 이 총선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국회 의사 일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여서 역시 정당 대표는 국회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어떤 농성 그리고 장애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은 장애 집회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물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그 국회에서 100석을 훨씬 넘게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밥 먹듯이 장애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이미 이 장애 집회나 여러 가지 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게 이제 올해 2월 달이니까요. 이제 이 부분을 더 이상 정치 신인이라고 얘기하긴 참 곤란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셨는데요. 어떤 황교안의 정치 스타일 이런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공안검사로서의 본인의 정체성, 즉 대결,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를 선과 악,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좀 이제 지양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찬주 대장 영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곳곳에 기독교의 그림자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치는 어떤 특정 종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기독교 신자긴 하지만 그러시군요. 그런 부분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본연의 정치인으로 좀 성장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좀 건방지긴 하지만 좀 정치인답게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조언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황교안식 정치?
네, 저는 뭐 그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총선 기획단을 꾸리는 모습이나 혹은 이제 최근에 인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친황 체제를 구축하는데 몰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도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뭐 각자의 정파들이나 이런 분들을 아울러서 해나가야지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친황 체제를 꾸리다가는 결국은 말짱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뭔가 지금 전국이 국회 상황이 정상은 아닙니다. 이 전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뭐 정상화가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저도 정치를 사랑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혐오감이 정말 들 만큼 오랫동안 좀 공전이 지속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선거법 통과를 앞두고 나서는 저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협상을 하자는 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주말 안에는 좀 그런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분들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4+2를 제대로 가동해서 협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정치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현주 대변인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그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협상의 여지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고 뭐 혹은 나를 밟고 가라고 하면서 의회의 쿠데타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의 미련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화라는 것은 말 허울뿐인 협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법안, 개혁 법안들을 제대로 통과시켜내는 것이 정말 정상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굳건히 4+1 연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첫 발을 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3년 전 겨울 광화문 촛불 집회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많은 시민이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평화로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에서 여당 의원 60여 명을 포함해 모두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까지 광범위한 촛불연대 탄핵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4명이 바로 촛불연대 탄핵연대 후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흩어졌던 촛불연대 탄핵연대가 최근 4+1 협의체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4+1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위한 개혁입법 연대입니다. 2020년 예산안도 4+1의 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는 바로 촛불연대 탄핵연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1 협의체를 좀 더 발전시키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호랑이의 눈과 소의 걸음으로 한 발짝씩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